자,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앞전 시간에 되게 어려운 부분 맞췄어요. 그죠? 무장투쟁에 대한 부분. 처음 하신 분들은 되게 어려움을 좀 느꼈을 거고, 기존에 좀 하셨던 분들은 한번 복습 한번 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처음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무장투쟁사가 만만치는 않았을 거예요. 복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하시라도 선생님 찾아오셔야 되고요. 아셨죠? 자, 아직 덜 끝났어요. 앞전 시간 관계 좀 복잡해서 못 끝냈고 오늘 좀 더 마무리를 해야 돼요. 의열단 보세요. 673쪽에. 자, 연도도 잡아야 되겠습니다. 1919년입니다. 그 다음에 김원봉, 약산이라는 호를 쓰고 있습니다. 약산 김원봉이라고 얘기합니다. 약산 김원봉과 윤세주가 만든 게 의열단입니다. 만주 지린성에서 만들었고요. 만주 지린성에서 만들고 난 다음에 다시 관내로 내려왔습니다. 관내란 건 아시죠? 어딘지 아시죠? 산해관 남쪽으로 내렸다니까. 중국 본토로 들어온 거죠. 산해관 밑으로. 만리장산의 첫 도입부가 산해관이에요. 그래서 3대 중관이고 보통 우리 무장투쟁을 관내투쟁이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산해관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무장투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목표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들의 자, 일제 식민기간 폭파, 침략 원흉을 응징한다. 식민기간이 보통 우리가 총독부라든가, 그죠? 그다음에 우리 독립운동가들 가장 많이 잡아다가 고문했던 게 이제 종로경찰서라든가, 그다음에 동양척식주식회사, 우리 경제를 힘들게 한 동양척식주식회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주로 이제 폭파, 그다음에 요인을 암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놓으셔야 됩니다. 총독부, 주로 애들이 노리는 그 총독부, 종로경찰서, 동양척식주식회사,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먼저 폭파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 친일했던 사람들과 일본인 고위 관료라든가 군인 이런 부분들을 암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초기 활동, 주로 상하이와 국내를 중심으로 1920년대 활발한 투쟁을 전개했다. 신채호 선생의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게 있죠.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왔죠. 신채호 선생 호도 알아두셔야 되면 단지라고 합니다. 단지. 조선혁명선언. 아주 유명한 글이죠. 조선혁명선언. 의열단의 투쟁 노선과 행동 강령을 제시했다. 한번 볼게요. 조선혁명 자, 의열단을 볼게요. 의열단 단원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죠? 암살, 요인 암살이에요. 그 다음에 폭파예요. 우리 주요 건물들, 아까 방금 얘기했던 동양척식주식회사, 그다음에 종로경찰서, 그다음에 총독부, 그 다음에 아까 방금 암살은 친일했던 사람들, 일본 고위 관료와 장성들, 이런 사람들 주로 이제 암살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의열단들은 봐보세요.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도 이들의 성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런 성과에 대해서 칭찬이 인색해지다는 거야. 칭찬도 인색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관심도 멀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그러면 누군가가 용기 있는 일을 했을 경우에 박수 쳐주고 용기를 주고, 그죠? 용기를 북돋아준다면 더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근데 보세요. 사람이 무관심한 것처럼 되게 어떤 용기를 떨어뜨리는 게 없어요.
그죠? 물론 악플도 좋지는 않지만 무관심이 되게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전부 다 허무주의에 빠지게 돼요.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원봉 선생과 신채호 선생이 둘이 코드가 잘 맞는 사람들이에요. 코드가 맞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 공통된 생각은 무장투쟁이에요. 일본 애들에게 우리가 앞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더 배우기를 더 많이 배웠습니까? 네? 국가적인 인지도가 더 큽니까? 우리가 더 똑똑합니까? 아무것도 우리 일본 애들보다 나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조건 일본 놈의 새끼들 지은 건물을 다 폭파시켜버리고 일본 놈의 새끼들은 우리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그 시기 그럴 수밖에 없죠. 속된 말로 가방끈 짧고 배우지 못하 무식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계속 지배받은 민족이 돼버렸잖아요. 앞으로 계속 지배가 되면 계속 처질 텐데 무장투쟁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시름시름 의열단 단원들이 시름시름 임무 안수에 되게 싫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김원봉이 약상 김원봉이 신채호 선생님 명문의 글을 하나 써주십시오. 우리 애들이 너무 시름시름합니다. 얘들이 그 암살하고 폭발함에 대해서 그 정당성, 정통성을 그 암살하는 의열 단원들에게 좀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결과 신채호 선생이 1923년 1월 1일 날 그 명문의 글자인 조선혁명선언을 써줍니다. 그 결과 조선혁명선언의 내용을 기록한 메모지를 갖다가 의열단 단원들이 하나씩 다 주죠.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조선혁명선언입니다.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밖에 없다고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거예요. 조선혁명선언은 너네들이 하는 것은 되게 잘한 일이고 정당성이 있다. 네. 우리의 편은 우리 민중이다. 우리 백성이다. 내 뒤에는 우리 백성들이, 우리 민족들이 내 뒤에 있다는 걸 갖다가 되게 심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 조선혁명선언 의열단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훗날 이 소문이 나게 되면서 독립운동하신 분들 모든 분들에게 호주머니에 하나씩 다 집어넣어주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있잖아요. 사람을 죽인다는 건 왠지 모르게 내 죄의식이 있죠. 인간이 인간을 죽인다는 게 되게 죄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생각해봐. 이 건물, 우리 학원 건물 한번 폭파한다 생각해 보세요. 건물만 무너진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희생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이 폭파된다든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형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잖아요. 이에 대한 죄의식이 느낄 수 있는데 죄의식을 없애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게 조선혁명선언이에요. 그러다 보니 조선혁명선언은 너무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어서 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김상옥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왜 하필 종로경찰서라고 그랬어? 우리 독립운동가들 잡아다 고문을 가장 많이 했던 곳이 여기예요. 고문의 장소예요. 그럼 당연히 종로경찰서 폭파시켜야 되겠지. 그 다음에 나석주 식산은행하고요.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폭탄 투척입니다. 김지섭 일본 항공 폭탄 투척. 김익상 전총독부 폭탄 투척. 이게 21년이잖아요. 화살표 하세요. 김익상에다가. 김익상이 체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상하이로 건너갑니다. 상하이로 건너가 1922년에 상하이 세간이 있는 부두 항포단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네, 항포단에서 폭탄 투척을 하게 됩니다. 육군대장 다나카 기이치를 갖다가 암살하게 됩니다.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빠져 있어서. 네, 김익상에 대한 얘기. 네, 암살하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아까 했던 내용에 포함되죠. 육군 고위, 일본군의 고위 관료와 장성급들을 갖다가 암살하려고 하는 것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익상 잘 기억하셔야 하는 두 가지입니다. 총독부하고요. 그 다음에 다나카 기이치 항포단 사건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김익상에 대한 얘기. 두 가지 있던 꼭 잡아야 돼. 하나 있고 아까 방금 얘기했던 총독부 폭탄 투척까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혁 부산경찰서, 최수봉 밀양경찰서, 그 다음에 의열단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선후관계 잡아야 돼요. 선후관계. 폭탄 축적 선후관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경찰서, 밀양경찰서가 제일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동척이 가장 뒤로 가시면 돼요. 5주에 동척이 가장 뒤로 가면 되겠습니다. 활동 방향 가겠습니다. 활동 방향 전환. 김원봉을 비롯한 다른들의 항부 군관을 교육했다. 군사교육 받았고요. 간부훈련, 순원이 만들었고 장제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그 장제스는 우리 중국의 국민당 정부의 총통이었죠. 그리고 이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산당의 마오쩌둥과의 중국 통일을 놓고 싸워서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오늘날의 대만으로 건너간 인물이 장제스입니다. 그래서 민족주의자였던 장제스가 사회주의자인 김원봉을 갖다가 교육시켰다는 거예요. 사제지간이에요. 사제지간입니다. 사제지간입니다. 왜? 얘기를 들어봤더니 조선인 중에 김원봉이라는 자가 있는데 되게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 밑에 희하에 있는 부하들도 되게 똑똑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데올로기가 상관없이 장제스가 김원봉을 포함한 그 밑에 부하들을 같이 군관학교 입교시켜서 장교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키게 됩니다. 네, 이게 장제스와 김원봉의 사제지간이 연결됩니다. 사제지간이 됐죠. 그렇지 않나요? 스승과 제자가 됐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훗날 김원봉이 별도의 자기도 사관학교를 만들게 되죠. 왜? 스승에게 배운 걸 자기도 느꼈겠죠. 아, 우리 학교를 만들어서 나도 교육을 시켜야 되겠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훗날 김원봉이 조선 의형들을 만들죠. 언제? 앞전 시간에 배웠어. 어디에서? 한꺼우에서. 이건 별표 5개예요. 너무 맨날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때 누가 후원해줬다? 누가 후원해줬다? 장제스가. 왜? 사제지간이기 때문에. 이데올로기를 많지 않지만 사제지간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렇게 사제지간에 맺어졌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도움을 청한다면 어떻게? 아, 몰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도와주겠죠,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그게 무섭죠, 이게. 그 다음에 조선혁명간부학교, 방금 얘기했던 거 이겁니다. 난징의 1300 초 중국 국민당정부 지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배웠던 것을 또 자기 의열단 단원들에게 교육을 또 시켰다는 것, 간부학교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해방 이후에 조국에 왔지만 노독술에게 바로 그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체포됩니다. 왜냐하면 해방이 되자마자 이 노독술이라는 인물들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알아둬야 할 인물 중에 이 사람 대표적인 친일 고문경찰입니다. 원래 경상남도 쪽에서 아주 유명한 고문경찰로 유명했는데요. 해방이 되자 이 사람이 서울로 옵니다. 서울시경으로 오게 됩니다. 해방 이후에. 서울시경에 와서 간부가 됐어요. 자, 이거 친일파잖아요. 그죠? 친일파 훗날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정부가 만들어 제1본으로 체포된 사람이 친일분자 노독술이에요. 예, 노독술, 채린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제1본으로 체포된 사람들이. 그러면 정부 수립 전까지 해방 이후에는 노독술이 살아있다고요.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서울시경에 와 있으니까. 그래서 김원봉이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내리자마자 바로 체포됐어요. 바로 체포됐어요. 누구에게? 노독술에게. 서울시경에 가서 김원봉이 고문을 받아요. 3박 4일 동안 타작을 당하는 거죠. 온갖 고문을 다 당하는 거예요. 일설에 가면 김원봉이 일본 애들 10가지를 고문 기술을 가르쳐주면 10배를 더 추가해서 만든대요. 한 100가지를 만드는 고문 기술자예요. 이 사람이 사람을 고문한다는 게 이렇게 잔혹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동물도 학대하면 욕먹는 세상인데, 그죠? 사람이 사람을 갖다가 인격적으로,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이렇게,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긴 해요. 그죠? 예나 지금이나. 김원봉이 고문 기술자인데 해방 이후에 왜 돌아섰을까요?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데올로기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 빨갱이자고 잡아서 죽친 거예요. 속된 말로 얘기해서.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반공이었어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이데올로기로 싹 탈바꿈했던 것들을 봐야 돼요. 자, 그래서 훗날 김원봉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김구 선생하고 김규식이 평양에 가잖아요. 누구를 만나러 갔어요? 김일성하고 김두봉을 만나러 가잖아요. 일명 우리 이걸 했던 뭐래요? 사자회담 또는 사김회의, 사김회담 이렇게 하는, 다 김씨잖아요. 지금 현재 보다시피. 그죠? 김씨. 그래서 사김회의라고 한다고.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러 간다고. 서로 이데올로기 싸우고 있으니까. 해방정국에 쪼개지고 있잖아요. 이때 누가 따라가요? 김원봉이 따라간다고요. 김구 선생을 따라간다고. 김원봉과 김두봉은 어떻게 해요? 대장과 부대장 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김두봉의 조카를 갖다가 김원봉이 소개했던 인물이에요. 그 대표님 인물이 이제 책에 얍전에도 박차장 열사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가족 관계의 사람들은. 그러고 난 다음에 김원봉이 내려오질 않아요. 내려오질 않는다고요. 그래서 북한에 인민군이 되었단 말이에요. 6.25 전쟁에 참전을 하지 않았지만 반대했다는 얘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인민군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원봉에 대한 얘기를 우리나라에서 말하기 되게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해방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김원봉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김원봉, 김두봉, 양세복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문민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김영삼 정부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요? 사회주의자들의 독립운동과 해방 전의 내용은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지. 그 이후에 사회주의가 우리가 민족주의가 떨어지게 나가면서 우리나라는 남쪽과 북쪽으로 쪼개지게 되면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는 것들이지. 왜? 완전 이데올로기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네들이 얘기하는 우리가 스스로 빨갱이라고 막 욕을 먹어야 되는 세상이 됐다는 얘기죠. 예전에는 선생님 배울 때는 김원봉, 김두봉, 양세봉 이런 거 고등학교 시절에는 일절 나오질 않은 인물들이에요. 왜? 이데올로기였기 때문에. 철두철도 이데올로기였기 때문에. 문민정부 이후부터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선생님이 이제 공부를 했지만 수업 시간에 얘기를 못하는 내용 중에 하나였던 것들이 하나였어요. 이런 것들이. 문민정부 전까지는요. 즉 김영삼 정부 전까지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부터 어떻게 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강복 전까지의 독립운동가들은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그분들의 업적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면서 우리 책에 국정교과서에 나오기 시작하고 우리 공무원 교수들도 이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전 선생님 초기 우리 그 공무원 강의를 시작했을 때는 김구 선생밖에 할 게 없었어요. 되게 좋았어요. 수험생도 되게 좋았어요. 되게 심플하잖아요. 오로지 김구 선생밖에 할 게 없잖아요. 얼마나 좋아. 독립운동 김구 선생 하나만 딱 하고 나면 한 줄, 두 줄밖에 할 게 없어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갑자기 원봉, 두봉, 세봉이 막 나오잖아요. 지금 이 앞전에 배운 거 복습 안 하신 분들 김원봉, 김두봉, 양세봉 어떤 활동했는지 기억도 안 날걸요. 지금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그거 기억 안 나면 여러분 큰일이에요. 하셔야 돼요. 복습하셔야 돼요. 자, 의절단 공약 10조 보시죠. 이거 기출 자주 나오는 거니까 보셔야 돼요. 1번 천하의 정의로운 일을 맹렬히 실행하기로 한다. 2조 조선의 독립과 세계의 평등을 위하여 몸과 목숨을 희생하기로 한다. 3조 충의의 기법과 희생의 정신이 확고한 자라야 단원이 될 수 있다. 4번 의열단의 뜻을 우선하고 단원의 뜻을 실행하는 데 속히 한다. 5조 의백 올바른 성품을 가진 지도자 한 사람을 선출해 단체를 대표하게 한다. 6조 언제 어디든지 매월 한 차례씩 상황을 보고한다. 6번에 동그라미 쳐봐. 앞에다가 정보원 같은 느낌도 있죠. 7번 언제든지 모이도록 요청하면 꼭 응한다. 죽지 않고 살아있어 단의 뜻을 이루도록 한다. 한 사람은 다수를 위하여 다수는 한 사람을 위하여 헌신한다. 10조의 별표. 의열단의 뜻에 배반하는 자는 착살한다. 자, 의열단이 봐봐. 선생님 의열단이야. 자, A라는 사람을 요인을 암살하러 이렇게 명령받고 암살하러 이렇게 가고 있어. 근데 내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누구도 모르겠지. 또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입장에서 탁 현장에 부딪혔을 때 내가 고민을 할 수 있겠지. 아, 그럼 포기하고 내가 돌아갈 수 있겠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의열단이 뒤에 하나 또 따라와요. 의열단 단원이 나를 감시하기 위해서 내가 배신하는지 보겠다는 거야. 이렇게. 그럼 뒤에 따라오고 있다는 거지. 이 사람 어떻게 내가 죽여야 되는 거지. 그리고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뒤에서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또 심한 경우는 따라온 사람이 또 뒤에 또 추격되고 또 따라와요. 그만큼 의열단원들은 되게 서로의 감시도 중요했고 임무 완수에 되게 중요성을 띠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열단 단원들이 얼마만큼 치열하게 싸웠던 내용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죠. 게베르그 볼게요. 우리 처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의열단하고요. 김원봉에 김구 선생님이 한 게 한인애국단이거든요. 여기는 딱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서 간단하죠. 여기는 뭐예요? 사회주의 계열이고 여기는 뭐예요? 거의 이렇게 나와. 거의 대부분 많이 나오는 일반적인. 그 다음에 게베르그도 가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체가 아닌 게베르그야. 아셨죠? 네, 무조건 외우는 게 중요한 게 단체는 의열단하고 한인애국단일 것이다. 게베르그도 이런 분이 있다는 걸 출제된단 말이지. 철제 갑니다. 강우규 노인동맹당 밑에 강우규 한번 봐보시죠. 일단 나이 들어 보이지 않나요? 사진상으로 보더라도 그죠? 네, 사이토 총독에게 폭탄을 투척했다. 1919년이죠. 네, 그 3.1운동 이후라고 적어놓으세요. 네, 3.1운동 이후에 우리 3.1운동 이후에 운동이 독립운동이 좀 시들해진다고요. 우리가 무장 투쟁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진압되고 말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만주로 망명을 가요. 강유구라는 사람이 3.1운동 이후에. 그래서 만주, 그 다음에 연해주 등에서 이동희 선생과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이동희 선생의 도움을 받아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노인동맹당이고 사이토 총독에 폭탄을 투척했다. 참고로 노인동맹당은 뭐라고 할까요? 나이가 좀 드신 분들만 가입할 수 있어요. 뭐 연세가 40세 이상 정도까지. 그 시기에 40 이상이면 노인으로 받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장년총으로 받다는 거예요. 40이 넘어가면. 그래서 가입 조건 여기는 나이가 해당됐다는 겁니다. 박열 보죠. 일본 국왕 암살기도 무정부주의 운동을 하였다. 기타 의열 단체 중에 쭉 내려가 보세요. 불령사 한번 봐보세요. 2번에 보시면 박열이 조직한 제1비밀결사단체 일본 항태자 히로히토를 폭발하려다가 간동 지진으로 조직이 발각돼 실패하였다. 불령사 이미지를 읽었습니다. 불령사 박열입니다. 무정부주의자였고요. 혹시 영화 보신 분 있나요? 박열? 있어요? 없어? 영화 재미는 없어요. 선생님이 재미없어서 끝까지 다 봤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좀 보고 싶어서요. 제가 알고 있는 것 정도를 표현을 했는지 싶어서. 박열은 무정부주의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를 쓰는 어떤 작가이기도 했고요. 또 일본인 여성이 박열을 또 사랑한 나머지 결혼을 하게 돼서 둘이 평생을 같이 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박열이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나올 거 대비해 보자고요. 일단 무정부주의자예요. 아나키스트. 아나키즘은 무정부주의가 되는 거고 아나키스트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아나키스트라는 표현을 쓰죠. 중요한 이유가 이게 1923년입니다. 일본에 간동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우리 한 10여 년 전에 일본에 그 지진이 일어난 장소이기도 합니다. 간동 대지진 그 장소입니다. 그럼 이게 간동 대지진이 일어나게 됐을 경우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 일본의 민심이 되게 안 좋아져요. 그 민심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새로운 뭐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일본의 입장에서. 그래서 박열 같은 사람들, 불령사 단원들이 간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물물에 독약을 친다는 거야. 그게 조선인들이라는 거야. 간동 대지진에
방향을 조선인들 확 돌려버리는 거예요. 방향전환을 해버리는 거예요. 민심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 결과 조선인들 상당수가 일본인들에게 희생되고 말았어요. 되게 악랄한 방법으로 희생되고 말았어요. 일본의 어떤 민심을 전환시키기 위한 발상을 갖다가 불령사 박열 같은 사람들에게 역이용을 하게 됐다는 뜻이죠. 그 결과 박열이 체포됐고 형을 살게 됐고, 네,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풀려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박열 나오게 되면 무정부주의자다는 것 정도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가 연결시킨다. 박열 나오면 무조건 간동 대진 잡으셔야 돼요. 1923년입니다. 민심을 우리 불령사라든가 박열에게 돌리는 정치적인 어떤 쇼가 이루어진 것 중에 하나가 박열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다. 3번 가지고 위로 올라갑니다. 조명아, 타이완에서 일본 왕조 구니오미야를 칼로 독검을 찔렀습니다. 죽이지는 못했는데 1년 후에 죽습니다. 폐혈증으로. 조명아, 타이완에서요. 그 다음에 의열단 이후 무정부 활동 보겠습니다. 요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 않으셔도 돼요. 3번에 요건 안 하셔도 됩니다. 거의 이건 출제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기타 의열단체, 대한노인동맹당, 아까 방금 얘기했던 박은식 연해주 결성했고, 강우규가 사이드 총독에 강우규가 밑줄 그으면 되고, 불령사 박열 밑줄 그으시고, 다물단 김창숙입니다. 1923년 친일파 암살과 분자금 모집이다. 왠지 이거 기억나지 않나요, 여러분들? 다물군이 뭐죠? 제일 뒤에 분. 다물군이 뭐죠? 알 것 같은데? 몰라요? 옆으로 가볼까요? 어이. 앞으로 가볼까요? 앞으로 가볼까요? 어이. 이런. 자, 이만조선이 멸망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한나라의 지배를 받죠. 한사군이 설치되죠. 낭낭대방 임둔 진번이 설치됐죠. 그리고 부여에서 주몽에 내려왔지. 주몽에 내려난 다음에 국내성에다가 수도를 정했지. 졸본에다가. 그리고 유리왕 때 국내성으로 넘어왔지. 수도를 천도했지. 그러면 고구려의 영토가 되게 협소하죠. 우리 한반도로 들어오지 못했지. 옛 고구려 땅을 차지하지 못했지. 그지? 그러니까 예전 이만조선이 가지고 있는 영토가 우리 한반도 북부지방, 평안도, 함경도 지역과 요동까지지. 우리 지도를 그리자면 이거잖아. 이 지역이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이제 주몽은 어디에서? 여기밖에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거 갖다 고구려 군 이름을 다물군이라고 불렀어. 그리고 얘들이 정책을 뭐라고 불렀어? 다물정책이었어. 어디를 뜻하는 거지? 옛 고조선의 영토를 회복하는 정책을 다물정책이라고 불렀다고. 그때 고구려 군 이름이 다물군이라고. 그러면 김창수 선생님이 만든 다물단은 뭐겠어? 의미가 뭐겠어? 우리 영토를 다시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그 군 이름이 뭐가 되는 거야? 다물군이 되는 거야. 다물군은 출제가 한 번도 안 돼서 우리 공무원 시험에.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볼까? 감히 모의고사에 또는 예상 문제를 잡아볼 수 있다는 거지. 선생님 다물군이 나오는데 틀렸어요. 이제 틀리면 여러분 책임이야. 나는 책임이 없어. 이제 떠났어. 오케이? 다물단, 다물군이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옛 영토를 찾겠다는 공통적인 분모가 있어요. 그 정도 우리가 기본으로 잡아야 돼요. 김창숙 선생님입니다. 김창숙 선생님은 여성이 아닙니다. 남성입니다. 이름이 숙자가 돼서 어떤 분들 선생님 여성인가요? 남성입니다. 남성이고요. 됐죠? 또 훗날 이분은 교육에 투신하기도 했어요. 훗날 우리 해방되고 들어온 이후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를 만들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김창수 선생이 돼요. 대한애국청년당 최근에 나온 그 기타에 해당되는 문제 기출입니다.
대한애국청은 45년 미출고예요. 근데 해방되기 전에 마지막 사건이니까 알아야 돼요. 애국청년단. 유만수, 조민기, 강용국 등이 서울에서 결성한 비밀결사단체 45년 경성부민관에 미출거습니다. 경성부민관에서 조선 총독이 참석하는 아시아 민족 분격대회가 열리자 부민관에 폭탄을 설치해 수십 명을 부상시키고 대회를 무산시켰다. 일제강점기 마지막 의거담이 즐겁습니다. 애국청년단. 자, 오른쪽에 김구 선생이 만든 한인애국단으로 갑니다. 한인애국단. 국민대표회 이후에 임시정부의 침체. 국민대표회가 몇 년이 일어났어요? 자, 국민대표 두 개를 줄여보라고 글자를 줄여봤지. 어떻게 줄였어? 국회. 국회에서 뭐 했어? 이승만을 탄핵했지. 그죠? 누구 중심에? 신채호와 안창호 선생 중심으로. 그죠? 결국 이승만이 탄핵됐어요. 이게 몇 년이? 1923년이에요. 알아야 돼, 이 정도는. 착착 나와야 된다고. 23년 국민대표 이후에 임시정부가 침체됩니다. 임시정부 활동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상하이에서 김구가 결성합니다. 봐봐. 김구 선생은 주로 뭐죠? 현상 유지파였지.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를 꾸고다 현상 유지파였잖아. 안창호하고 신채호 선생 아니라고 생각한 거잖아. 이승만 대통령이 상하이에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지. 즉 임시정부가 어디로 가야 된다? 최소 요동이라든가 연해주로 건너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누구 생각? 신채호, 안창호 선생들. 창조파, 개조파도 이런 생각을. 결과적으로 이 세 파가 깨지고 만다고. 김구 선생이 어떻게? 한계가 느껴졌다고. 왜? 김구 선생이 주장하는 것, 예교적 노력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유지하고 독립을 하겠다는 이런 방침이었다고.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야, 그러면 나도 무장투쟁 단체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 한계점에서 나온 게 한인애국단이에요. 이해 갔죠? 이제 무슨 말인지. 무조건 애국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한인애국단 봅니다. 다 참 좋아요, 우리가. 애국이 좋아요. 이봉창과 윤봉길이에요. 우리 경제학 하다 보면 제1페이지 이런 게 나오죠.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누리는 게 경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최소 투자로 최대 이윤을 누린다. 2명 투자에 최대 이윤을 누린다. 이봉창과 이윤. 이와 윤자만 동그라미 쳐봐봐. 절대 안 까먹을 거야. 최소 2명 투자해서 최대 이윤을 남겼다. 이봉창, 윤봉길입니다. 어때? 애우셨어 이제? 의열단은 다 못하더라도 이 두 사람 정도는 의열단과 다른 사람 정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봉창 갑니다. 도쿄에서 일본 국왕의 폭탄을 투척 실패하였습니다. 상하이 언론이 아쉬워하는 논조를 보도. 그 결과 무슨 사건이 터져요? 상하이 사건이 터져 나옵니다. 자, 볼게요. 이봉창이라는 사람은 원래 서울 사람입니다. 원래 서울 사람이고, 뭐 이씨 왕조의 뭐 후손이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 사람이 느끼는 게 이제 서울에서 살면서 되게 일본 애들이 되게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게 반감이 많이 샀을 거예요. 일본으로 가서 일본인처럼 말을 할 정도의 능력을 쌓았고 일본인처럼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일본인과 거의 싱크율이 거의 같을 정도로 일본인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한 다음에 이제 김구 선생이 있는 곳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구 선생을 만날 방법이 없잖아요. 뭐 술집이 됐든 음식집이 됐든 간에 돌아다니면서 김구 선생을 접촉을 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이때 이제 김구 선생이 보고 가는 거죠. 일본인인데 웬 어떤 놈이 와가지고 김구 선생을 찾는다는 거야, 자꾸. 그래서 김구 선생 측에 이제 보고가 들어갔고, 김구 선생이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하더니, 데려와라. 아무래도 한번 만나야 되겠다. 일본이 나를 만나자고 할 일이 없는데 일본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봤더니, 이봉창이 자기의 사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서울 사람이고, 이씨 왕조의 맷대 손으로서, 울분을 참지 못해 일본에 가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한번 던지겠다. 그래서 이제 이봉창이 한인애국단에 가입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일본에 건너가서 국왕에 폭탄을 던졌지만 실패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상하이 언론들이 아쉬운 논조를 아쉽다. 몇 메타만 던졌으면 죽일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한 거지. 그 결과 일본인들이 무슨 짓을 할까요? 그 언론의 그 논조에 대해 일본애들이 빈정이 상한 거야. 그래서 일본군들이 일을 저지르죠. 상하이를 점령해버렸어요. 이걸 일명 상하이 사변이라 불러요. 상하이 사변이에요. 이봉창의 의거 결과
언론의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논조 때문에 상하이를 점령하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윤봉길로 갑니다. 상하이 사변에 성공했던 일본 애들이 일본 천황의 생일과 겹치는 날 홍콩 공원에서 전승 축하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윤봉길 폭탄 가지고 들어가서 투척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내용이 연결된, 두 분 다 연결되는 인물들이죠. 그래서 이윤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최소 2명 투자해서 최대 효과를 누렸다. 윤봉길 가보죠. 상하이 홍콩공원에서 일본 국왕의 생일 및, 보통 천장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생일 및 상하이 점령, 아까 요 상하이 점령 축하 기념식, 단상에 폭탄을 투척, 일본군 장성과 고관을 처단, 중국인의 큰 감명. 바로 윤봉길이 체포되죠. 윤봉길 바로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본인이 자결하려고 하는 것도 터뜨리지 못하고 바로 체포됐죠. 본인이 자결하려고 가져왔던 게 도시락 안에 장치된 폭탄 장치를 자기 몸을 희생해야 되는데 그걸 당기지 못하고 바로 체포됐어요. 보통 예전에 이렇게 했죠. 도시락에다가 2조에서 폭탄을 가지고 와서 단상에 던졌다. 근데 실은 던진 건 다른 거고, 던지지 못한 것이 본인이 자결을 해왔던 건 도시락으로 만든 거는 자기라 단추를 당기지 못했기 때문에 체포되고 말았어요. 자, 이 결과 중국 국민당 정부의 장제스죠. 국민당 정부 임시정부의 인정 및 지원으로 한국군 창설이 계획됐다. 이게 처음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김구의 한국 강복군 창설이 계기가 되는 거죠. 얘일까요? 국민당에서 지원해준다니까. 장제스가 지원해준다. 이거 어디서 창설하나요? 앞전에 배웠는데? 어디에서? 충칭에서. 우리가 충칭 정부가 40년에 이동하잖아요. 그죠? 41년에 만들어진 게 한국 강복군이에요. 그래서 한국 강복군 대장이 누구예요? 응? 지청천이에요. 지청천이에요. 지청천에 있는 것에 김구 선생이 콜에서 온 사람이 누구예요? 김원봉이에요. 김원봉이에요. 지청천이 원래 김원봉 밑에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김원봉 어때요? 이하를 따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독립을 필요하다면 본인이 지휘관이 됐든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김원봉은 지청천 밑으로 두겠죠. 그리고 훈련을 담당하죠. 새로운 강복군이 만들어진 새로운 훈련을 해야 누군가가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훈련을 담당하는 일익을 담당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김원봉을 이렇게 빨갱이, 사회주의자 이렇게 많이 욕을 많이 하죠. 근데 또 일부 학자들 입장에서는 또 김원봉이 유연한 빨갱이라는 표현을 써요. 유연한 사회주의자다. 근데 우리 사회가 원체 이게 이데올로기가 이렇게 굳건하다 보니까 이런 말 하기 참 조심스러워요, 저도. 그래서 제가 한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냥 학자들의 내용을 입을 빌려서 이렇게 여러분들 갖다 써주는 겁니다. 왜? 차마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기 좀 껄끄러워요. 저도 껄끄러워요. 오해받을까봐. 예. 철두철미한 우리가 민족주의자들인데도 이런 얘기 잘못하게 되면 오해받을 게 딱 좋아요. 예. 도둑이 방송까지 나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해 없기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봉천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 보겠습니다. 이게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게 되면서 이제 여성 독립운동가들도 이렇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분들에 대한 얘기가 또 문재인 대통령이 또 강복절인가요? 이게 한번 나와서 이렇게 언급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출제가 돼요. 이게 되게 우리나라 눈치 보는 게 좀 있어요. 출제자들이 봤을 때,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럼 출제가 되겠네? 이런 식이 될 수 있어서 나올 수 있으니까 하나 보겠습니다. 김마리아 갑니다. 1918년 동경 유학생 독립단체 가담, 28 독립운동의 가담 다 체포됐죠. 이때 28 독립선언이 한 20명 안쪽이거든요. 그 중에 다 체포되고 일부가 몇 명이 우리 국내로 유입돼서 3.1운동에 참여하게 돼. 그 대표적인 인사가 김마리아예요. 그 다음에 박차정, 별표.
1928년 구은회의 선전부장, 구은회의 밑줄 그었습니다. 구은회 우리 알다시피 신간의 자매단체입니다. 신간의 자매단체 구은회입니다. 여기는 남성들이고요. 주로 여기는 여성들이죠. 이렇게 결합이 되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플러스 사회주의자. 그래서 비타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신간회입니다. 몇 년이에요? 꼭 같아요, 이건. 예, 군회에도. 여기 주로 여성들. 그 대표적인 인물인지 방금 얘기했던 박차정 열사입니다. 강주 학생운동에 참가하였으며, 밑줄 그었습니다. 강주 학생운동에 참가하였고, 중국 망명, 의열단 김원봉과 혼인하게 되었다. 박차장 아까 얘기했듯이 김두봉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김두봉의 조카예요. 네. 이분들 부산 출신들입니다. 김두봉, 박차장 이분들은요. 네. 조선 여자우연군을 조직하였고 부녀 복문단 무장투쟁을 전개 권륜산 전투에 사망하게 되었다.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박차정 열사 시신이 운구돼서 김원봉의 고향인 경남 밀양에다가 안치되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윤희순 최초의 의병장, 여성 의병장, 을미사변 당시 안사람 의병과 병정의 노래 등을 짓기도 하였다. 남자연, 철호군 정서군에 참가, 사이트 총도 암살, 남자연 앞에 별표하죠. 철호군 정서군에. 그 암살에 우리 전지현 배우가 했던 그 역이 남자연 열사입니다. 네, 모티브가 되는 게 남자연 열사입니다. 그 총선에서 막 지붕 날아다니는 거 기억나세요? 네, 약간 뻥이긴 하죠. 막 지붕을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거 보면서, 이거 홍콩 영화인데? 네, 홍콩의 누아르 막 영화인데? 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재미는 있었어요. 예, 좀 뻥이 좀 있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처음으로 의열단에 대한 얘기를 처음으로 영화로 만들었던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저는 혁신이었어요. 예,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는 순간 우리 사회가 되게 많이 유해졌다. 그 다음에 사회주의자들에 해당되는 의열단 활동 내용을 갖다가 우리 21세기의 사람들이 관객들이 볼 수 있고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 예, 되게 우리 사회가 그만큼 어떻게 굳건해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 어떠한 사회주의 얘기를 하더라도 내 귀에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 철두철미하게 우리 민주교육을 받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신에 나이 드신 70, 80 이러신 분들 좀 걱정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몸소 어떤 사회주의에 대한 느낌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 세대가 아니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주주의자이자 자본주의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자극이 오더라도 우리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미 우리 그만큼 굳건합니다. 우리 사는 사람들은. 강주령 앞에 별표 3개 할까요? 이거 한능금 기출 적어놓으세요. 옆에다가 한능금 기출인데 우리 공무원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보겠습니다. 목매 자살하다가 을밀대 지붕에 올라갔다. 을밀대는 고구려 시대에 지어진 거예요. 평양에 있는. 누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누각은 사방팔방이 다 뚫렸어요. 공기 팡팡 통하는 걸 누각 또는 누정이라 불러요. 을밀대 지붕 위에 여기에 올라가서 투쟁했어요. 여전식으로 고공시위한 거야. 우리 가끔 TV 보면 커다란 높은 빌딩 올라서 고공시위하는 거 보셨죠? 가끔씩 한 1년씩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보통 일이 아닌데 그죠? 네. 그걸 하신 분들 대단해요. 그래서 먹는 거, 그 다음에 우리 화장실 가는 문제 가장 시급할 텐데 고공시위하게 되면 그분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싶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건강이 걱정되고 이분은 1층짜리 올라갔습니다. 기아집 1층에 올라가서 고공시위했습니다.
네, 여성입니다. 강주룡은 여성입니다. 잘 보세요. 31년 5월 16일 평양 선교리에 있는 평양 고무공장 제멋대로 임금을 깎겠다고 발표했다. 그때 조선인 남성 노동자의 임금은 일본인 남성 노동자 절반 수준이었고 여성 노동자들은 임금은 조선인 남성 노동자 절반 수준이었다. 그런 임금을 더 깎겠다는 것이었다. 여성 노동자의 파업에 들어갔고 강주령이 앞장서서 여기에 고공실을 했다. 한능을 기출됐기 때문에 곧 우리 공무원 시험에 올 수 있습니다. 최은희 조선일보 기자로서 군에서 활동을 했다. 건기옥, 송죽회 활동 최초의 여성 여류 비행사이기도 하고 충칭 임시정부 산하 한국 애국 부인의 조직 활동을 하기도 했다 정도 하겠습니다. 넘기죠. 자, 좀 시작할까요? 시작하겠습니다.